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 근대사 3부입니다. 그래도 아시아에서 가장 강했던, 아니 가장 강할 줄 알았던 청나라는 아편 전쟁을 통해 이빨 빠지고 힘없는 늙은 국가 이미 탈로가 나버렸고, 난징 조약을 통해 굴욕적으로 강제 개항을 하며 본격적으로 근대사에 접어듭니다. 이 무렵 광저우에서 민간 사이비 종교를 창단하여 퍼뜨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수전이었죠. 홍수전의 아버지는 평범한 농부였으나 홍수전은 어릴 적부터 학구열과 출세욕에 남달랐던 모양입니다. 주변에서 총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홍수전은 13살의 나이에 과거를 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낙방하였고 22살 때 다시 한번 과거에 도전했으나 또 낙방했죠. 나중에 한 번 더 도전하지만 세 번째도 낙방합니다. 홍수전이 과거를 치르기 전에 우연히 포교 중이던 서양인 선교사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낙방 후 낙담해하던 홍수전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서양인의 모습을 한 사내 둘이 나타나 그들과 홍수전이 악마를 대치했습니다. 꿈에서 깨는 홍수전은 꿈의 내용이 일전에 자신이 서양인 선교사로부터 받은 교육 자료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홍수전은 깨달았던 겁니다. 아, 나는 야훼의 둘째 아들이자 예수의 동생이다. 아버지는 중국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나를 인간 세계에 보내셨다. 인생의 좌절감을 크리스트교로 극복한 홍수전은 그 후로 마을 내에서 유교, 불교, 도교를 비판하며 다소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리스트교를 포교했습니다. 홍수전은 중국의 백성들이 고생하는 이유는 유불도의 쓸데없는 우상 숭배 사상 때문이라며 유불조의 사원을 돌아다니며 불상과 동상 등을 혼자서 파괴하고 다녔습니다. 원래 마을에서 훈장을 하던 홍수전은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홍수전은 광서성 금전촌이란 마을로 향했습니다. 홍수전은 금전촌에서도 크리스트교 포교 활동을 하다가 풍운산이라는 또 다른 크리스트교 중국인을 만났습니다. 풍운산은 홍수전의 사상에 적극 찬동하면서 포교 활동에 동행했죠. 홍수전과 풍운산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럽고 거북한 내용들은 최대한 배제한 채 크리스트교의 내세 신앙과 기도 문화를 중심으로 전파했습니다. 두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고, 홍수전과 풍운산은 포교 활동의 범위를 광동성까지 확대했습니다. 1845년 홍수전의 무리는 배상제회라는 종교단체를 결성하죠. 처음 배상제회를 조직했을 시기 신도수가 약 2에서 3천 명이었습니다. 배상제회는 광서 광둥 지방에 더 많은 신도들을 받아들이면서 조직의 성장은 그칠 줄 몰랐고, 1850년이 이르면 신도수가 3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5년 만에 신도수가 10배 이상 뛴 셈이죠. 청나라 당국에서 풍운산을 체포하여 조사한 일이 있었는데, 홍수전은 크리스트교를 사이비 취급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청나라의 만주족이 미개하다고 설파했고, 단순히 종교적인 집단이었던 배상제회는 점점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를 멸망시켜야겠다고 다짐했던 홍수전은 정치, 사회적인 제도, 문화 등에 관심을 가졌고, 1851년 홍수전은 배상제회의 탄생지였던 광서성 금전촌에서 태평천국이란 배상제회만의 국가를 수립하고 스스로를 천황이라고 자칭했습니다. 그런데 홍수전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단기간에 그토록 많은 신도들을 모았을까요? 홍수전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맥락과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사회적인 요인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매우 많았습니다. 아편전쟁의 패전, 청조 황실의 무능함과 부정부패에 농민들이 청조 황실과 조정에 대단히 큰 실망감을 안고 있었고, 또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농업 생산 방식이 발달하면서 엄청난 양의 농산물이 쏟아졌고, 상품 화폐 경제가 미약하게나마 발전하면서 농민층이 분홍과 빈농으로 분화되었습니다. 분홍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오히려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은 도시로와 노동자로 일하면서 임노동자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하층민이 형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관리들은 부패해버리니 세금제도나 토지제도는 문란해지면서 농민들이나 노동자들 삶은 지나칠 정도로 피폐해져 왔습니다. 태평천국에 참갔던 계층이 전부 소외되고 억압된 하층민들이었죠. 또 광저우라는 공간의 특수성도 있는데, 난징조약 이후 광저우에는 서양 문물과 세력들이 대거 유입해 들어왔고, 또 아편이 합법화되면서 광저우를 포함한 광서 광둥성 일대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수전의 출신도 크게 한몫을 했는데요. 홍수전을 포함해서 태평천국 지도부는 상당수가 학하, 즉 객가인이었습니다. 객가란 한족은 한족인데 이단아와 같은 한족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언어도 중국어 방언을 쓰는 이들은 주로 중국 남부나 동남아 북부에 집단 거주하고 있었죠. 원래 중국의 최남부 지역은 소수민족 비율도 크잖아요. 토착화되고 현지화된 한족인데, 그렇다고 현지 민족들에게는 한족이라고 거부되고, 또 정통 한족들은 그들이 현지화되었다고 해서 같은 한족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객가들은 본인들이 한족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다른 한족들에게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죠. 이렇게 불만 많은 계층이 대거 태평천국에 참여한 겁니다. 곧 등장할 이홍장이나 진국방 같은 한족들은 홍수전 등 태평천국 지도부들을 정통 한족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만주족 편에 서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데 앞장섰던 거고요. 이 태평천국 운동을 주도하던 건 홍수전이었지만 실질적인 본질은
홍수전이 아니라 무능하고 게으르고 책임감 없는 청나라 정부의 지배를 못 버텼던 농민들이고 노동자들이고 객가인들이었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의지할 때라곤 종교밖에 없던 힘없는 백성들이 벼랑 끝에서 소리쳤던 마지막 발악이었던 거죠. 홍수전은 활동 초창기부터 그와 함께 해온 5명의 주요 간부들과 의형제를 맺으며 이 5명을 노형제라고 불렀습니다. 1851년 태평천국 건국 후 홍수전 스스로는 천황에 오르고 노형제들을 각각의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홍수전과 노형제 그리고 태평천국의 신도들은 멸만흥한, 즉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부흥시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청조타도를 부르짖었습니다. 태평천국 지도부는 청조를 타도하기 위한 전쟁으로 중국 최남단이었던 광저우 지방이 그 근거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태평천국군은 조금 더 북상하기로 했고 중국 남부지방의 최대 요충지였던 남견을 장악하기 위한 여정을 떠났죠. 광서성에서 남견까지 태평천국군은 청나라 군대와 전투를 벌이며 이동합니다. 태평천국군이 상대했던 청나라 부대가 8기군이었는데 그나마 8기 몽골군을 제외하면 한때 청나라의 자부심이었던 8기군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거나 붙어도 지기만 했습니다. 1853년 태평천국은 남경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남경으로 오는 과정에서 노형제 5명 중 서왕 소조기와 남왕 풍원사는 전사하고 말았죠. 1853년 남경을 장악한 태평천국은 남경을 국가의 수도로 삼았고 지명을 남경에서 천경으로 바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린 태평천국은 대외적으로는 청나라와의 전쟁에 나섰고 대내적으로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태평천국은 누구나 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기지하에 근대적이고 진취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양성평등이 주장되었고 신분제를 폐지했습니다. 홍수전은 여군들로만 구성된 여영이란 군부대를 조직했고 여성에게도 과거의 응시 자격을 부여했죠. 또한 사유재산제를 금지했으며 아평과 술 역시 전면 금지했습니다. 각종 악습들을 타파하려는 계획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족의 폐지입니다. 한족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전족을 강요했는데 전족이란 여성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이유로 어릴 때 발의 모양을 교정하는 신발을 신게 해서 인위적으로 발의 모양을 바꿔버리는 관습이었습니다. 태평천국 정부는 이러한 비인륜적이고 여성차별적인 문화를 악습으로 간주해서 폐지해버렸습니다. 마지막은 천조전무제도입니다. 천조전무제도는 토지를 모든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균전제의 일종이었습니다. 소작농을 없애고 모든 농민들을 중산층화하려는 시도였죠. 토지를 구등분해서 연령이나 구성원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고 일정 이상의 농산물은 국고에 충당시켜 사회 약자층을 구제하고자 했습니다. 사유재산제가 금지되어 있는 태평천국에서는 모두에게 땅을 균등하게 배분하지만 그 재산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임을 명백히 했으며 공동체적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상적이기 그지없죠. 하지만 태평천국의 제도적 개혁 안에는 한계가 다분했습니다. 하느님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하느님 아래 없으면 평등하지 않다는 게 홍수전의 생각이었는데요. 크리스트교를 믿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만주족의 경우 크리스트교를 믿어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녀 평등을 주장했던 지배층들은 후군과 첩들을 들이며 문란한 생활에 빠졌고 사유재산을 부정하겠다는 지배층은 막대한 사유재산을 보유하며 사치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농민들이 학수고대했던 천조전무제도는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태평천국이라는 새로운 흐름에서 삶의 희망을 기대했던 백성들과 농민들은 홍수전을 비롯한 태평천국 정부에 크게 실망했고 민심을 빠르게 이반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태평천국은 청나라 타도를 위한 원정에 나섰는데 노형제 중 동왕, 양소청은 북쪽 베이징으로 진격하는 북정과 서쪽 상하이로 진격하는 서정을 동시에 단행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청나라의 정규군인 8기군은 뭐 활약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태평천국은 그럼 누구랑 싸웠던 걸까요? 바로 증국번의 향용이었습니다. 그럼 역서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서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